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프롬 인천 기획팀 백희훈 기자입니다. 저희 인터뷰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먼저 경인일보 독자, 그리고 아인프롬 인천 시청자,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랑 또 간단한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화 소설가입니다. 저는 1979년에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인천에서 자랐고,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하객동에서 살고 계시고 언니와 조카는 성남국제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인천은 저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애정하는 지역이고요. 저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이 살아있는 사랑스러운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나고 자라셨고, 또 부모님도 지금 계속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고, 가족분들이 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제 주안에서부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디에 좀 거주를 했고, 또 어떤 아이셨는지 작가님은 궁금합니다. 저는 주안역 근처에 5층짜리 단층 아파트에 살았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시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세요. 이제 그 당시에 인천이 되게 개발 중이어서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논밭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께서는 건축업 하셨는데 일자리를 찾아서 인천에 오셨고, 인천에서 곳곳에 건물에 샤시 건설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조금 내성적인 아이여서 집에서 전업주부신 엄마랑 또 언니랑 같이 집에서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작가지만 어렸을 때는 언니가 굉장히 피아노도 잘 치고 글짓기도 잘하는 예능에 뛰어난 기질이 많았어서 제가 어쩌면 언니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릴 때는 주로 언니랑 많이 놀잖아요. 근데 언니가 항상 잠잘 때 이제 이불을 덮고 둘이 나란히 누우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언니가 뭐 1번 철수와 영희, 뭐 2번 달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딱 정해서 4개를 들려주면, 제가 뭐 2번 달밤 이러면 자기가 막 달밤에 관한 얘기를 막 들려줬거든요. 그러고 저는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작가가 되었어요. 제가 작가가 된 데에는 아버지께서 약간 감각이 예민하시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세요. 그리고 엄마께서는 굉장히 낙천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단 전에 한 10여 년의 시간을 조금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리고 작가가 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쓰는 그런 힘과 에너지는 어머니께서 받고, 또 어떤 예술적인 기질이나 이런 글을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그 인천의 서감초를 거쳐서 재물포 여중, 그리고 이제 인성여고에 입학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오히려 책을 좀 읽는 걸 싫어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등생을 놓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 성실한 모범생이었어요. 12년 동안 이제 개근을 했고, 그 다음에 매번 학업 우수상, 표창장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올수를 받았고 올백점을 받아서 이제 시험지 들으면 항상 엄마한테 자랑하러 들어갔던 기억이 되게 선명하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그때도 학급 리더여서 뭐 부반장이나 항상 총무부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학업도 우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이제 두루두루 선생님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던 그래서 저에게 학창 시절은 굉장히 해피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아예 저학년 때는 책 읽는 거는 어떠셨어요? 저학년 때는 책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보통 작가들이 많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글짓기도 잘하고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작가 친구들 만나면 이미 학생 때 자기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작가가 될 기질들이. 근데 저는 사실 전혀 보이지 않았었고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다들 말렸었고 작가가 된 지금도 사실은 너가 어떻게 작가를 하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약간 전형적인 작가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뭔가 더 소설이 좀 톡톡 튀고 좀 그 독자들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죄송스러운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국어 시간이 너무 좀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시고 이제 밑줄 치고 거기에 받았어 이렇게 약간 주입식으로 배웠다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국어 시간이 저한테 되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한수 국어 선생님께서 조금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일단 첫 시간에 오셨는데 칠판 한가득 철학책을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았어라고 한 다음에 인문적인 그런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철학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뭐 고전 문학을 배운다. 사실 지루할 수 있는데 약간 주입식이 아니라 탐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들과 소통하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고전 문학을 풀어줬던 기억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시고 사용 제도에 대해서 논하게 하시고 신문 스크랩을 해오라고 해서 너희들 아이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그때는 조금 파격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논술 수업이 많아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아마 새롭게 좀 열정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원래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편견을 버리고 국어를 조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어 시간이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 철학책을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주셨고 이제 독후감을 써오면 되게 진지하게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국어 시간에 모범적으로 뽑아서 읽히는 감상문들은 약간 틀에 박힌 감상문들이잖아요. 내용 파악을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감정을 서술했을 때 좋은 글이야 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선생님께서 친구가 쓴 그런 독후감을 읽어주시는데 책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친구가 쓴 독후감 내용은 엄마가 갑자기 밤에 너무 아파서 그 친구가 아버지가 없던 친구였는데 엄마를 업고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밤에 너무 타야 된다는 생각에 셔터문을 두드렸던 경험에 대해서 쓰고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철학책이 너무나 이것을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스러웠다라는 글을 썼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글이 되게 좋은 글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그 글을 쓴 친구보다 글을 좋은 글이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소설책을 많이 접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아예 소설가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셨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는지 또 소설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보통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근데 저 늦대요. 사실 작가가 데뷔한 것도 34살이었고 뭐든지 다 늦게 하는 편인데 고3 때 저는 사춘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모범생이었던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학교 수업에 심드렁해졌고 이제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은 조세희 선생님의 난소공이라는 작품이었고, 뭐 화학 시간에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원래 제가 키가 크진 않은데 원래 항상 둘째 줄 자리에 앉았었는데 다른 친구랑 줄을 바꿔서 맨 뒷자리로 옮겨 앉아서 앞에다가 교과서를 쌓아놓고 내 얼굴이 안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책상 밑에 소설책을 놓고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 소설 정말 감명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소설도 약간 사회를 풍자하는 글들이어서 그 당시에 읽었던 소설들이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늘 책을 빌려서 읽었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들이 지금의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서 지금 요 부분이었거든요, 도서실이. 그래서 지금 또 감명 깊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조세희 선생님의 그 난소공이 이제 그때 이제 출간됐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되게 스터디셀러잖아요. 되게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본 그 작품이 어땠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저는 사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뭐랄까 조금 모순이나 사각지대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밝은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 막상 소설을 펼쳐보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읽었던 난소공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사실은 학생으로서는 상상하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계급적인 관점에서 인물들을 보여주었던 소설이어서 이런 세계가 있어? 똑같은 세상인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세상은 이렇게 보이고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보여? 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서 저에게 조금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세상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도전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 난소공의 주 무대가 인천이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사실 이걸 학생 때 접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인천이라고 생각 못하고 진짜 그냥 상상의 도시라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무대가 어쨌든 나고 자라신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알고 계셨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 기자님이 이거 질문지를 주셔서 그때 알아서 또 저에게 또 새로운 충격을 받았는데, 인천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소설을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인천에서 요 난소공의 무대를 뭔가 이렇게 좀 되새기고 하는 작업들을 좀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이어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는 뜻깊다고 생각한 게, 인천 출신 작가님,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목소리를, 메시지를 던진 작가님이 이 난소공을 보고 어쨌든 소설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감명 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과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과생의 이제 모범생이면 되게 이제 장래에 대해서 얘는 어떤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어떤 좋은 과를 갈 거야라는 이런 기대와 이런 걸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학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뭔가 주변에 만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또 어땠을까요? 일단 모두가 말렸었고요. 아버지는 제가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를 가서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냥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사실은 제가 그전에 엄청 명랑하고 밝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설을 읽으면서 철학적인 질문하면서 어두워지긴 했어요. 그리고 되게 말 많고 그러던 친구가 이제 갑자기 난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이제 글을 쓰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셨고,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냥 모범적으로 잘 지냈었고 이과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무난히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과 수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모두가 말리는 과정에서 저에게 한 친구가 이제 저를 응원해 줬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문과 쪽이었는데, 제가 소설을 쓰고 나면 항상 그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설을 읽고 나서 저에게 많은 얘기는 해주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한 자기 얘기를 짤막하게 늘 들려줬는데 고마웠던 건 늘 제가 쓴 걸 다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명만 버티는 친구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되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친구가 있어서 모두가 말렸지만 꿋꿋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득자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연극 연출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어떤 예술 쪽에 계속 관심이 있던 친구여서 그런 제 글을 이렇게 유심히 봐주고 더 평가를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소설가 꿈꾸면서 수업 시간에 소설책 읽고 책 읽고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되게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뭐 에세이도 쓰고 소설도 쓰고 되게 다양한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글을 쓰셨을지가 궁금해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썼을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조금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단상 소설이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목이 라위 맥도체예요. 좀 독특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현 시대의 인류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지만 미래의 인류는 5명이 만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5명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내용을 소설로 썼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쪽의 소설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30년 전이죠. 요즘 근데 진짜 뭐 다자연애? 뭐 이런 것도 다양한 스타일의 이런 그 삶의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네요. 그 제목이 라위 맥도체였어요. 라위 맥도체. 그래서 라와 위와 맥과 도와 체가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그때 했던 습작들이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약간 쿨한 성격이라서 다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글짓기 대회도 나가서 수상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이런 글짓기 대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소설을 좀 출품을 하셨고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겠죠? 그 출품하셨고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이제 글짓기 대회 나가면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한 5개 정도 정해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자기가 소설을 써서 제출하는 거였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골랐던 제목이 비개인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내용은 한 친구가 한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롤러스케이트 타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둘이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두 친구가 서로 작별을 하게 되고 혼자서 남은 이 친구가 자기 혼자 롤러스케이트를 연습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시기가 지나고 다른 시기가 오는 것,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작별, 그리고 작별 이후에 자기가 혼자 사는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려상을 받았었고 사실은 그때 제가 이과원에서 공부하면서 모두가 저를 말리는 시기여서 그래도 상을 받았으니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한테 되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던 작품이에요. 그쵸.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데 이 대회에서 너 글 써도 돼. 약간 뭔가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계기였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인성여고가 있는 여기 동인천, 여기 홍해문도 가까운데 여기 기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때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막 생각하기 시작한 작가님이 뭔가 이렇게 동인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제 생각에 모두가 제가 너가 작가인 게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데는 제가 속내를 잘 드러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명랑하고 뭐라 그럴까 장난기 많은 그런 모습이 친구들에게는 눈에 보였어서 제 글을 읽은 한 친구는 저한테 이중인격자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는 잘 드러내지 않고 약간 유머러스하고 명랑한 그런 성격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기억이 저는 사실 동인천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데 지금도 떠올리면 굉장히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 당시에 옷집이 청소년을 위한 옷집이 있었어요. 제목이 가게 간판이 생각나는데 세대교체였거든요. 느낌이 딱 오시죠? 그때 약간 그 X세대 오렌지족 그 약간 이전식인데 세대교체라는 굉장히 널찍막한 약간 지하실 같은 느낌의 음악을 약간 해외 음반들 팝이나 막 그런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 음악들을 틀어주시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입는 옷만 이렇게 전시해서 파는 공간이 있어서 약간 문화를 즐기면서 옷을 고르는 그런 세대교체 옷집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요즘에는 피자를 그냥 일상적으로 먹지만 그때는 사실 되게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큰 피자를 한 조각만 파는 그런 피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용돈 아끼면 한번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콜라랑 피자 한 조각이 세트로 나오는 그런 피자집에 가서 약간 발랄한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었던 추억들 그리고 이제 그때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랑 이성교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소개팅을 해줘서 저도 미팅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었고 그때 그 남자친구가 저희 학교로 꽃다발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교무실로 보냈어요. 일부러 그 친구가 약간 학교에 파란을 일으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꽃다발을 주고 다른 반 친구들이 야, 옆 반에서 누가 꽃다발 보냈대 그래서 막 창문 앞에 와서 제 얼굴을 보면서 아니 쟤라고? 그러면서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놀림도 받고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랑 비디오 방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비디오 방이 없죠. 사실은 집에서 이미 넷플릭스 같은 것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비디오 방에 갈 필요가 없을 텐데 그때는 사실은 이성교제 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 비디오 방이었고 비디오 방에서 이제 남자친구랑 손을 잡고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거기가 이제 동인천이었던 거. 그 세대 교체는 지금 당연히 사라졌겠죠? 오면서 보고 싶었는데 아마 사라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인근 학교 인근에 있는 데죠. 다 피자집도 그렇고 비디오방도 그렇고. 그 꽃다발을 보낸 그 남학생은 재물포고 학생이었을까요? 아 가까우니까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그때 당시에 문화를 그러니까 동인천이 이제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시면서 되게 명랑한 학교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면에는 그렇게 철학적인 다크한 모습을 또 지니고 있으시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기 그 다음 질문도 제가 그냥 혹시나 이때 기억이 나시면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인현중 참사가 99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인천에 난 사건인데 그때 그러면 작가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대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99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여서 한창 제가 대학교 생활을 즐기던 시기라서 인천이라는 고장에 대한 관심은 조금 낮아져 있던 시기여서 그걸 같고 사실은 제가 인천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자란 곳이지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서울로 이사 오고 난 뒤에요. 이게 헤어지고 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로 가니까 인천을 생각하는 게 따뜻하고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뉴스에 인천 얘기 나오면 이러면서 눈을 반짝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이제 인천으로 보내져서 매립을 되고 있는데 이 매립지가 이미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서울에서는 계속 인천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되게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내 고향에 묻히는데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이제 인천에 대해 조금 애양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만약에 제가 인천 출신이 아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 뭐 어딘가에서 매립해야지 이렇게 했을 문제를 내 고향이고 지금 내 엄마, 아빠, 언니가, 조카가 살고 있는데 왜 이 지역에서의 만들어진 쓰레기는 이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라고 이제 조금 더 이기적이지 않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쓰레기 문제를 달리 더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시네요. 지금 서울에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고향에서 뭔가 이런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더군다나 제가 성인이 된 내가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를,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조카가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기후위기 문제처럼 현 세대의 쓰레기를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미래 세대에게 버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하지만 환경에 대한 그 에세이나 뭐 칼럼도 요즘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뭔가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인천에 뭔가 쓰레기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그래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과생이 이제 국문과를 진학하게 되셨는데, 이제 국문과 수업보다는 창작 동아리나 뭐 학회 이 활동을 좀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또 그때 이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또 이야기들을 썼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엄청 안 하고 제가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게을리했었고 게을렀던 학창시절 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수업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소설 학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문우들과 소설을 쓰고 합평을 하고 같이 매해 문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그때 그 소설을 써서 저는 소설가가 되었고 저희 동아리에 문집을 만들었던 친구는 지금 부천의 오르트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어서 편집자로 하게 돼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친구가 이제 만든 그 오르트라는 출판사와 이제 커서 최정화라는 작가가 또 다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책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 책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된 거죠. 20년 후에 다시 또 한 번의 책을 만들게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소설들은 지금 활동하는 것처럼 환경이나 어떤 사회 문제는 아니었고 심리에 관한 소설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다닐 때 버스를 탔는데 저랑 같이 버스를 타서 우리 중학교에 다니는 특수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항상 버스를 탔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처음에 쓴 소설이 점순이라는 소설이고, 한 친구가 이제 굉장히 몸이 불편한 한 친구에 대한 추억담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제가 재물포 여중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다녔던, 그리고 그 친구랑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지만 나랑 같은 버스를 탔던 그 친구를 추억하면서 소설을 썼고, 대학교 때는 주로 그런 인물들과 그 인물들에 관한 정서를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약간 인물의 정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밝은 면을 좀 보셨는지 아니면 좀 어두운 면을 보셨는지 아니면 이게 복합적으로 보셨는지가 궁금한데. 그때는 또 제가 썼던 소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굉장히 부유층에 살고 있지만 뭔가
그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인의 심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특수 아동에 대해서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그때도 일반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 잘 무대에 드러나지 않는 좀 숨겨진 사람들, 자기를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품과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이 저는 문학이라고 소설이라는 것이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동물의 입장에서 쓰기까지 된 것이고 여성 문제라거나 다들 제가 다 어떤 소수자의 문제라거나 노동자의 문제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책을 읽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학생 때는 이건 질문 없는 거긴 한데 주로 대학교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배들과 또 후배들과 같이 한국 단편 소설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반짝이고 평론가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갖춘 선배들이 제가 98년대 93학번 선배들이랑 같이 토론을 했으니까 선배들의 그런 약간 이끌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90년대 단편 소설 제가 좋아했던 작가는 기재기군 하성란 작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된 이후에 한 번 뵌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마 세월호 문제로 작가들이 이제 모였을 때 선생님께서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학생회 선후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에서 되게 많이 선후배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작가님이 지금 작품 활동 하시는데 되게 밑거름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뭐 운동 아니면 사회운동 아니면 뭐 집회 같은 것들에 참여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당시에 좀 영향을 많이 준 선배가 있으면은 그것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에 나는 집회는 크게 이제 농민 집회랑 노동자 집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FTA 개방, 쌀 개방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농민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회에 나가서 농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던 기억 선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철도 파업이 있었어요. 철도 노조 파업이 있어서 그 철도 노조 그 철도가 선이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직접 노동자분을 만났던 기억. 그래서 여러 가지 집회에 참여했지만 실제 제 기억에 되게 선명한 것은 대학생인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있고 저희 학교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가 약간 뭐라 그럴까 소모임이나 학생회 이런 자치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이고 98년도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그 시혜를 받은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이후에는 사실은 갑자기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이 우선인 그런 빡센 대학 생활로 분위기가 급변하던 시기였고 저까지는 좀 수업은 대충 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들 읽어보자 이런 분위기여서 그때 제가 다양한 사상들을 쑥쑥 빨아들이고 멋있는 선배들을 많이 만났던 그래서 또 대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너무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때 뭐 되게 또 이제 학생회실 들어가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약간 파지는 옷을 입고 이제 다리를 꼰 다음에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멘트를 날려주던 여성학 선배들이 또 기억에 엄청 나서 저도 이후에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선배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 의견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선명하고 멋있다라는 기억이 남고 또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병역 거부를 하시고 지금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염창근 선배가
저희 96학번이셨으니까 제가 98학번이거든요. 2년 선배여서 그 선배의 모습도 보고 선배가 졸업을 한 후에 전쟁 없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수업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회 문제나 조금 다양한 사상과 담론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접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은 박대우라는 선배인데 이 박대우 선배는 인천 출신이시고 재고 다니셨는데 또 여기 신포시장에서 짜장면집 부모님께서 하시고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 때는 몰랐지만 대학교에서 만난 선배인데 나중에 박대우 선배가 저희 학교 부총학생회장이 되셨고 이후에는 이제 창비 인문팀 팀장이셨다가 지금은 고성에 내려가셔서 온다프레스라는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화상경험자 이야기라거나 뭐 세월호 기록집이라거나 뭐 동물권을 이야기하는 책들이라던가 이런 좀 뜻있는 그런 책들을 발간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선배들로부터 저는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았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들 때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을 많이 배려해주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던졌을 때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너무 고마운 선배여서 여기 인터뷰 박대우 선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인천 출신이시고, 네. 그쵸. 근데 지금 경희대 그 국문학과신 거죠? 아, 좀 텀을 두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낮에는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고 퇴근을 한 이후에 밤에 나는 무조건 A4지 한 장을 다 쓰고 잔다. 엄청 성실하기 때문에 지켰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A4 한 장씩을 썼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소설 쓰는데 다른 작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작가의 고뇌, 작가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그게 없어요. 되게 술술 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20살, 24살 이후로는 매일 쓰는 것에 습관화해버렸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해졌어요.